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시아판 나토 창설. 2. 한국군 리더국 시위 맡아. 3. 한국 극비리의 중형항모 개발 추진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긴장감 가득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시아 나토를 설립하고 한국을 주축회원으로 초대할 의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과 이웃 국가들이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와 놀람을 느끼게 만들었다. 일부 국가들은 아시아 나토 설립에 반대하며 러시아가 지역을 지배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는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한국이 이 연합체를 주도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 국가들의 많은 반대와 논란 속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나토 주축 회원이 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 안보를 보장하고 모든 국가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 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인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 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 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 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쿼터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게 이르렀는데요. 중국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오쿠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 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에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 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허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를 국가 쿼드 참여국는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이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재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자
토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꼴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에 세계대전 급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고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넓히면 태평양 진출로가 모두 가로막힌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향후 5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군사력 초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준비 중인데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공격 주체인 적을 섬멸해버리는 게 가장 완벽한 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방어할 일도 없으니 따지고 보면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형 세축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키체인 즉 선제 타격을 위한 역량 강화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북한 장사정포가 숨은 지하갱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의 전력화 등이 모두 키체인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 SABM 탑재 중형 잠수함 3,600톤 급장보고 3배치 2의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야말로 정말 상상 이상인 전력 강화입니다. 일단 장보고 3배치 1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부터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 면에서 2위를 다툴 정도인데다 성능은 이미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산 만창호함은 3주간의 연속 잠항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잠항 시간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장보고 3배치 2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수중 지속항해, 고속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말구평 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하드웨어 스펙부터 배치 1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 3배치 상부터는 SABM 현무사사가 열발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무사사는 지난 2021년 9월 SA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만 공개되었지 아직 상세 스펙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심 첨단 무기인데요.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추측한다 해도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만 5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북한 전역에 대한 선제 타격은 물론이고 심다오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등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SA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상대가 대응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아주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SABM과 이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 입장에서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SABM이 존재하는 이상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ABM을 보유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실질적으로 SA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SABM 탑재 장보고 3회 추가 확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절대 킬체인 역량 확대에서만 끝날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2023 국방중기계획 방위 개선안은 명백히 대외 영향력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렸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건데요. 현무5는 이미 8에서 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로 4.5킬로톤 급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발력만으로 미사일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8에서 9톤 탄두를 탑재하고서도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놓는 건데요. 심지어 0.5톤의 탄두를 탑재하면 최대 사거리는 무려 11,000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는 현무5를 한국이 보유한 첫 번째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탄두 중량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건 결국 불안한 동북아 점세에 발맞춰 외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력전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탐지 거리만 70km에 달하는 대포경 탐지 이살 레이더인 천경2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원격 운용거리 10배 증가, 동시 표적 탐지 능력 2배 증가, 탐지 정확도 14% 향상, 전개 시간 66% 감소, 철수 시간 33% 단축 등 혁명에 가까운 신형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또한 계획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규모 함한 구성이 아니라 족집게 포격이 전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우리 군에서도 포격 정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호항함, 천안함, 춘천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추가로 차기 최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 3 전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FX 배치 3은 통합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스텔스 형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KVLS-16셀에 해공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홍삼어 장거리 대잠월, 해룡 전술 한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하면서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급 화력과 탐지 체계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안 방어의 최전선인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최근 001형 항공모함 무력 시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시작으로 태평양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항 작전에만 전력을 투자하고 연안 방어에 소홀히 한다면 빈집털이를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FFX 배치 3처럼 충분히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중국 해군의 대항 진출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드레시를 다지겠다는 건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군 또한 대대적인 재개편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인 F-15K와 KF-16의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의 전력화를 통해 노후화된 F-4, F-5를 드디어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 운용 구조가 전부 4세대 이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선진 강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22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차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8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단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적 충돌의 등바구니에서도 자신의 이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마침내 한국형 함재기와 수송기가 공개됐습니다. 열매 지난 9월 21일 국내 최대 방산 박람회 DX 코리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N과 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둘 다 여태껏 소문만 무성했던지라
국내 군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중 수송기의 경우 귀여운 고래처럼 생긴 데다 범고래처럼 예쁘게 도색이 되어 평이 좋습니다.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하지만 무기가 귀엽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사용할 무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수량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 분석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KF-21N과 범고래 수송기의 성능은 얼마나 우수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좋아 보인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 체계는 생김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상세 설계와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개된 설계만 보더라도 우리 개발진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례로 KF-21N에 잡힌 날개, 범고래 동체 하부를 보면 해당 무기 체계의 설계 사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이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 몇몇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무기의 생김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들 뿐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F-22처럼 생겼으면 전투기이고 민항기처럼 생겼으면 수송기라는 단순한 분류는 할 수 있어도 모습만 보고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두 신형기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성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X 코리아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무기 박람회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무기 거래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각국의 무관과 정치인들이 이런 무기들을 관람하고 구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 무려 43국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장차관급 고인사들과 군장성, 그리고 다수의 무관단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동부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포함해 30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뒤 우리 방산기업을 순회하면서 양국의 방위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FA-50 10여 대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이니만큼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관심을 갖는 방산 전시회이다 보니 우리 방산 기업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이가 공개한 KF-21N과 다목적 수송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KF-21 함재기형과 다목적 수송기는 카이에서 개발을 주장할 뿐 군에서는 아직 개발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으나 무턱대고 결정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개발과 도입의 타당성을 점검 중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카이가 공개한 모형은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공개했던 한국형어처럼 모양만 있는 상상 속 물건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당당하게 KF-21N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정도 무기는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를 사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 방산의 능력을 홍보하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도전할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KF-21N을 살펴보면 꺾인 날개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날개를 꺾는 것은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일례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함재 전투기들을 보면 이렇게 날개를 확 꺾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날개가 차지할 공간을 줄여 한 대라도 더 많은 전투기와 탄약을 빼시르다 보니 전투기 날개가 접힐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선된 공간 효율성 덕분에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이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은 무려 90에서 100개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KF-21N의 날개는 저게 접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접혀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쓸모가 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전투기와 달리 날개를 살짝 꺾는 것은 요즘 나오는 모든 전투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초음 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의 날개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야
날개가 저항을 견뎌서 공중 분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의 함재기는 함재기임에도 불구하고 접을 수 있는 날개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F-14처럼 날개가 앞뒤로 움직이는 가변 입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지금처럼 조금만 접는 걸로 타협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안 접는 것에 비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 한쪽을 50cm씩 접어 전투기의 전폭을 1m 줄였다고 가정하면 주기된 전투기가 10대 1대 무려 10m나 쪽이 좁아집니다. 10m로 무슨 호들갑이냐 싶으시겠지만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만재 7만 톤의 중형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전장이 280m입니다. 만재 10만 톤의 대형 항모 제랄드 포드의 전장은 333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6m당 6,000톤의 배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형 경항모의 초기 모델이었던 만재 배수량 46,000톤의 아메리카급 감스 상륙함의 전장은 257m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24,000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길이 차이는 23m밖에 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 계산해보면 군함의 길이가 10m 늘어날 때마다 함정의 배수량이 1만 톤씩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를 줄이면 세종대왕급 한 척을 만들 자재와 설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접힌 날개만으로도 KF-21N이 명실상부한 함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와 일반 전투기의 차이가 날개뿐이라면 KF-21이 시험비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KF-21N의 개발을 꺼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함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가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랜딩 기어입니다. 랜딩 기어는 전투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바퀴로 함재기의 경우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짧은 이 착륙 거리 때문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음에도 내리꽂듯이 착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랜딩 기어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KF-21N에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됐다는 것은 명백한 함재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19일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 기본형에 비해 앞바퀴가 뒷바퀴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보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체 하부의 항모 이착함을 위해 어레스팅 후크를 걸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KF-21N이 전자식 사출기 이멀즈처럼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가 탑재된 항모에서 운용되리란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하는 함재기가 F-35B처럼 수직 이착륙을 염두에 뒀다면 바퀴보다는 엔진 쪽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한국형 함재기는 랜딩 기어와 어레스트 후크에 반응을 들였습니다. 달리 말해 KF-21N의 설계는 캐터펄트를 탑재할 수 있는 만재 7에서 8만 톤 수준의 중형 항모가 건조될 것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해군이 KF-21N을 채택한다면 한국형 항모 사업도 기존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모라고 떠든 공공사명 부자남을 압살할 수 있는 중형 항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될 전투기가 모두 국산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F-21N과 함께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의 형상을 통해서도 KF-21N 못지않은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체 하부의 튜브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품 설계는 최신 군 수송기의 트렌드입니다. 장갑차나 자주포 등 기갑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상인 원통형보다 사각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추가해서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목적 수송기의 동체 상부가 마치 건물 천장처럼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가 천장에 착 달라 붙어 있는 것도 동체 중간이나 아래에 날개를 달면 공간을 늘릴 수 없으니 날개의 위치를 바꾼 것인데요. 여기에 쌍발기라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 전체 중량 87톤, 최대 적재량 26톤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나 전체 중량 141톤, 최대 적재량 37.6톤인 일본의 가와사키 C 블루의 사이의 성능은 확실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C2에 비해
전체 중량 100톤, 최대 적재량 30톤 정도로 한국형 수송기는 크기를 줄이는 대신 동급 엔진을 사용해 종합 성능을 올릴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 연도를 고려할 때 일본의 가와사키 C2보다 더 강력한 적재량 40톤 이상의 전략 수송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신형 전략 수송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FA50과 KF21로 항공 기술력을 입증하며 항공 산업의 신흥 감자로 떠올랐으니 유럽과 함께 초대형 수송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국산 수송기가 탱크도 한 번에 옮기는 C-17 같은 전략 수송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국산 수송기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수송기 개발 반대파는 이번에 공개된 모형을 보고 훨씬 더 격렬하게 수송기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딱 수송기나 쓸 놈을 만든답시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 우리 공군의 수송기 수요만큼만 수송기를 생산하면 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실패한 방산사업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에 들어간 돈보다 벌 돈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만든 수송기의 가격이 폭등해서 차라리 외산을 사는 게 나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에서는 새로 개발된 수송기를 개조해 조기 경보기, 정보 수집기, 전자전기, 해상 초계기 등 특수 목적기의 도입과 대체를 할 수 있으니 부족한 수요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개조한 수송기를 팔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게 이번에 공개된 수송기 모형으로는 당장 해상 초계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P3 오라이언,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 등을 추적하거나 적함에 대한 미사일을 쓸 때 해면에 바짝 붙어 비행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비행기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는 날개가 동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야 기본 설계부터 초계기로 써먹기 좋지 않은데요. 옆 나라 일본도 같은 이유 때문에 C2 수송기와 P 초계기를 따로따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자전기, 조기 경보기의 개발 동향과 또 수송기를 최강의 공격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최신 무기의 등장을 고려할 때 한국형 수송기의 개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달릴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